네, 장관님. 좀 전에 그 존경하는 우리 그 박대출 의원 질의 내용에 좀 네. 사실과 다른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하람 의원께서 이제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이 원천징수, 검투세 원천징수가 확정신고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내년 시행이 쉽냐 어렵냐라는 질의에서 처음에는 국세청장께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국세청장께서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추가 질의에서 검투세 원천징수가 확정신고로 바뀌었을 때 그 확정신고는 2025년 5월이 아니라 2026년 5월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국세청장께서는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이 맞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가 착각했다고 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장관님, 자, 가업 상속 공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세 소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검투세 문제랑 이 가업 상속 공제 문제 향후에 조세 소위에서 심층 깊게 논의가 될 때 제가 발표한 이런 내용들도 우리 여야 의원님께서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저는 어제 검투세 오늘 가업 상속 공제 관련 질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분별하게 확대 요건 완화돼서 확대 적용 대상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는 가업 상속 공제는 저는 거칠게 말해서 혁신의 적이 아닌가라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한번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7월 달에 정부가 7월 3일에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PPT 띄워주시고요. 현재 문제점이 사회 이동성도 약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보위 대물림 등으로 사회 이동성 기대 약화, 혁신 동기 그 결과 혁신 동기 저해, 사회 갈등 심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정부 부처가 다 합동을 해가지고 이 내용 준비하신 거 맞죠? 네, 네. 그 한은 총재님, 예. 한은에서 작년에 그 발간한 저출생 보고서 거기도 내용 보면 저출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자산 양극화 문제가 언급이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불평등이 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등이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 요지가 있죠. 다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독일의 가업 상속 공제 결정 건수가 1만여 건을 넘는다면서 우리나라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업상속 제도가 좀 더 활용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당에서도 이 독일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이 완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주장이, 그 비교가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과 우리나라 산업 현실 많이 다릅니다. 일단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제조업이 13년, 서비스업이 12년에 불과합니다. 또 제조업은 39.8%가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10년 미만의 기업이고 서비스업은 무려 48.7%가 10년 미만의 기업입니다. 업력이 10년 남짓한 기업을 두고 가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은 100년 넘는 장수기업이 수만 개씩 있는 독일, 일본과는 산업 구조와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미텔슈탄트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가족 경영이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미텔슈탄트 중에서도 히든 챔피언에 속하는 기업인 푹스라는 유명한 윤활유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도 가족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문에 법규처럼 이어지고 있는 명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사의 이익이 어느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상속세 때문에 기업 가치를 낮게 유지하게 되니까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익이 어느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어느 가문 상속세 덜 내자고
회사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모랄 해저에 가깝습니다. 장관님, 이런 그 회사의 상속세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이런 모습, 이게 선진 자본주의입니다. 이 후진적인 경영 행태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평가, 기업의 행태,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업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백년 기업들을 많이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 상속세 높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이건 그런 정상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높은 상속세율도 정상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 높다면 결론은 받아. 아니, 그러니까 그 세율 자체, 제도 자체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태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상속세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고,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너무 낡은 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반응하는 걸 저한테 정상이냐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는 저는 좀 대답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예, 이어서 그 가업 상속 공제 이어서 그 질의하기 전에 검투세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아까 이제 설명한 내용 관련해서 또 우리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도입되어 있고 또 시행 예정인 검투세의 경우는 원천 징수 방안인데 본 의원 판단으로는 이 원천 징수 방안이 되게 투박한 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검투세 반대 논리 중에 가장 그 근저에는 이 원천 징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복리 투자 기회를 박탈당하는 투자자들의 그 반발, 그것이 저는 검투세 반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도입할 때 선택을 하도록 했거든요. 원천 징수와 그 확정 신고.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 조국 혁신 당론으로 정했습니다만은 또 관련 법안을 내일 발의하고 기자회견할 예정인데요. 그 중에 하나 내용이 원천 징수를 일본과 같이 원천 징수 확정 신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본인이 많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원천 징수를 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확정 신고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리 투자 기회 박탈이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국세청장이 확정신고 방안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물어봤을 때 뭐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먼저 답변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천하람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이 국세청장께서 그 천하람 의원 질의 내용을 약간 오해를 해서 내년에 확정신고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그날 제가 그 추가 질의 때 좀 우리 국세청장께서 천하람 의원님 질의 내용을 좀 오해하신 것 같다라고 제가 만약 확정신고 방안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그 시기는 2025년 5월 말이 아니라 2026년 5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청장께서는 2025년 5월 말로 염두에 두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착각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업 상속 공제 연이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전에 그 주질의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 다시 한번 장관님의 정확한 말씀 취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회사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은 그 이 오너 가문 상속세 덜 내자고 회사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로 이게 질의를 했고요. 장관님께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관님 말씀 취지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보기를 제가 쉽게 한번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상속세가 높으니까 기업의 실질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이 한국 오너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관련해서, 자, 1번, 뭐 선진적인 자본시장 모습이고 문제가 없다. 2번, 선진적인 자본시장 모습은 아니지만 높은 상속세를 고려하면 이해되는 면은 있다. 3번, 선진적이 아니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4번, 선진적이 아니며 이해되지도 않는다. 본 의원이 뭐 이야기로는 장관님께서는 2번
취지로 답변하실 건데 아닌가요? 한번 그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거랑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뭐 상속세를 완화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와 그 회사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오너 가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거는 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쉽게 좀 답변이 좀 안 되실까요? 그러니까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아니요. 1번이신가요? 제 얘기는 그 상속세 자체가 약간 지금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경제주체로 행동하는 걸 갖고 그 행동 자체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하나의 그 케이스로 설명하시기에는 좀 무리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2번 아닌가요? 그러면 바람직한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선진적인 자본시장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은 아니라는 표현이 제가 좀 그게 적절치 제가 좋습니다. 그 좀 불편해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자, 독일 사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국세청장 여기 나와 계셨을 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주식법에 의해서 후계자 선임 권한, 오너가 아니라 사측과 노측 인사가 포함된 감사회에 있습니다. 후계자가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감사회가 검증해서 임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그냥 신고만 받을 뿐 그 후계자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어제 국세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들으셨죠? 네. 자, 외국 사례 한번 이게 사회적으로 과연 오너가 가문의 자녀들의 이 혈족에게만 기업이 승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그 한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자녀가 아닌 회사 내 자녀가 아닌 내부자라든지 아니면은 제3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그 사회 전체 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그 관련해서 외국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사례들을 제가 외국의 논문들을 제가 덴마크,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이건 포춘 같은 거 미국 사례 같은데요. 이 네 가지 외국 논문들을 국회 도서관에 의뢰해가지고 다 번역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PPT 넘겨봐 주세요. 자, 덴마크입니다. 자, 가족 간 성계가 기업 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급격히 성장하는 산업,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한 산업 및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가족 CEO의 성과 부진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페이지. 또한 개인의 역량이 아닌 출생 순서나 성별에 따라 기업의 승령권을 승계할 후계자를 결정하는 장자 상속 규칙이 기업 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을 보여준다. 다음, 이탈리아. 우리는 가족 경영 유지가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쟁이 치열한 부분에서 성과가 좋은 기업이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캐나다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포춘. 창업자가 가족 기업의 CEO 활동하거나 외부 고용 CEO와 함께 회장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 계속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예, 창업자 무순이 CEO 활동하는 영국 기업 가치가 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 때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같이 해서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네. 아까 전에 그 가족 경영 유지가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 사례들에 대해 제가 좀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네. 일본은 가업상속공제 정확한 명칭은 사업승계세제라고 합니다. 네. 상장 회사도 적용됩니까? 아니면 비상장 회사만 적용됩니까? 일본은 비상장인데 다른 나라는 상장회사도 제가 일본에 적용된다고 대해서만, 보고 일본은 비상장 회사만 적용되죠. 네, 일본은 그런데 다른 나라는 상장회사. 네, 일본에 대해서만 제가 네, 묻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까? 네. 장관님, 일본의 경우에 친족에만 가업승계 그게 적용됩니까? 아니면 친족 외 제3자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본은 원래 친족에게 한정해서 적용됐는데 2015년도에 제도를 바꿔가지고 친족의 제3자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네. 장관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뭐 답이 나와버렸네. 친족 일본에 그럼 2015년 이후에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친족에 대한 승계보다는 회사 내 친족이 아닌 내부자, 그리고 회사 외 바깥에 있는 사람의 그 비율이 훨씬 더 일본은 승계 비율이 높습니다. 자, 장관님. 그 우리나라는 이제 친족에 대한 가족 승계에 대한 상속 공제만 있는데요. 냉정히 봤을 때 이렇게 일가 친척에 대해서만 이 승계, 어떤 가업을 승계토록 하는 그런 제도가 더 우수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서 봤을 때 그 회사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더 책임자가 혹시 그 공동체 내에 더 없는지, 제3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더 우수한 것인지, 후자가 사실 더 바른자가 우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좀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그 기업의 어떤 계속성, 예, 좀 짧게. 네,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 동의하시는 말씀이시네. 자, 그 총재님. 네. 예, 지난번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짧아서 그러면 바로 요집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질의 이후에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께서 좀 반론을 보내오셨고, 한국은행에도 이런 반론이 있는데 또 입장이 무엇이냐 여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재님 그 반론 내용과 거기에 대한 또 총재님의 또 제 반론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는데요. 역차별이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대학교에서 다양한 곳에서 뽑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상이니까 그냥 정부도 관여할 필요 없이 대학 교수님들끼리 다른 전 세계의 노음을 따라서 그냥 다양한 지역에서 뽑아주시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에서 지향하셔서 연관을 해서 교육직의 공직의 종사 같이 함께 노는 사이까지 통하자는 사실 당원에 저런하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